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업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팀 그 형성 발전 단계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팀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건과 바우어라는 학자가 95년도에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일단 그 효과적인 팀에서의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황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상황평가. 첫 번째가 상황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황평가라는 건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단서들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단서들을 감지하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선 상황평가라는 건 뭐 모든 작업에서의 처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이겠죠. 상황평가. 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 위해서 우선 단서들을,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인지라는 거는 메타코그니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메타코그니션이다라고 하면 그 인지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정의, 그 문제가 이제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가 바로 초인지 단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다, 문제가 뭔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니까 해결 전략은 이걸로 가져가자 하는 게 문제 해결 전략의 개발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유된 정신 모델이다. 쉐어드 멘탈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개발된 문제와 전략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개발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공유하는, 그래서 공통적인 이해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팀원들이 확실하게 공유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공유된 정신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팀에서의 자원 관리가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우리 팀의 뭐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능력, 이 뭔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누구는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래서 그 팀 내 기술과 능력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팀의 의사결정은 상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인지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문제와 전략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내고, 그리고 팀 내의 기술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원 관리까지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 모형을 정리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렌백 등의 그 96년도에 제안한 다수준 이론이라는 것도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수준 이론이다라는 것은 우선 그 팀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선 팀 정보력을 들고 있어요. 팀 정보력. 팀 인포머티라고 해서 팀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다 서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 팀 정보력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팀 정보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의 타당성이라는 게 스텝 밸리더티. 팀원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도예요. 구성원의 타당성. 팀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팀원들이 제대로 적합하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도다라는 것이죠. 팀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각기가 다른 그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팀 구성원들의 평균, 능력의 평균을 바로 구성원 타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 타당성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팀 구성원의 능력의 평균이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능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의 어떤 평균을 가지고 구성원 타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자간 민감성이다라고 해서, 양자간이라는 건 이제 두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Dyadic sensitivity. 팀 리더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팀원들이 제시한 의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민감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sensitivity, 민감한 정도. 즉, 팀 리더는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권고를 자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팀원들 간의 그런 주고받는 의견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팀 리더와 구성원들 각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팀 리더가 자꾸 듣고, 그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도 자꾸 들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자간 민감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팀 정보력, 구성원 타당성, 양자간 민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수준, 여러 가지 수준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다수준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 팀 의사결정에 저해 요인을 또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구조라는 학자가 95년도에 효과적 팀 의사결정의 저해 요인이다. 그러니까 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선 첫 번째가 팀원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팀원들 간에 사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누구는 뭐 정보 소스도 많이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정보 소스도 좀 빈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조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팀원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불균형이 좀 심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 팀원들 간의 정보에 대한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 불균형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보 통합에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정보 통합의 어려움, 정보의 불확실성. 근데 사실은 그 구성원들이 각기 서로 다른 정보들을 끄집어냈을 때 어떤 구성원의 정보는 정말 100% 믿을 만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성원의 정보는 신뢰도가 좀 약할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정보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작용하죠. 그리고 구성원 간의 지위 차이. 뭐 팀 내에도 대리, 뭐 과장, 뭐 이런 직급 간의 지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 간의 지위 차이로 인해서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런 지위 차이가 또 심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라는 것도 작용해요. 그죠?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정보 통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죠. 야, 이 정보는 맞는 정보니까 우리가 쓰고,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쓰지 않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를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확실하게 통합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스트레스의 어떤 작동되어지는 부분도 일단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스트레스가 당연히 작동되죠. 작용이 되고, 결정의 모호성이에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그 모호성 부분이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시간적 압박, 촉박한 시간, 그죠? 시간에 쫓겨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아무래도 의사결정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역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게 바로 이 구조의 저해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팀원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 정보 통합의 어려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의 원칙이에요. 이 팀워크의 원칙이라는 것도 팀워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조직에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 자체보다도 만약에 어떤 리더가 됐을 때 팀워크를 촉진시킬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고 동기화시키는 그 역량을 굉장히 그 리더의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이 팀워크의 원칙에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팀워크가 좋아지려면 서로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딱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야구 경기를 할 때도 구성원들 간에 그 팀원들 간에 선수들 간에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축구 선수들도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워크라는 게 좋아지려면 그만큼 서로 간에 자유롭게 피드백, 넌 이런 게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서로 간에 하여튼 이런 건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팀워크 2, 두 번째 원칙은 작업 과정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 의지, 준비,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서로 간에 도우려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팀이라고 하는 것은 팀원들이 5명이다. 그러면 그 5명의 팀원들이 각기 일을 제대로 책임지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 중에 어느 팀원 하나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느리거나 이럴 때 그 팀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을 도우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성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팀워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협력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 혼자 능력이 뛰어나고 나 혼자 막 잘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워크라는 게 공동으로 일하는 그 팀원들 간에 서로 돕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의 3번째 원칙, 서로의 협력과 노력이 집단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 이 역시도 그죠? 협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협력과 노력이라는 부분이 집단 성공을 결정한다 라는 생각을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일하게 되면,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성공을 결정한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칙, 원칙4, 팀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다. 상호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의지하고 의존. 그죠? 난 역시 이 동료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 마음이 들어야겠죠.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죠? 그게 상호 의존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팀워크를 다섯 번째 원칙은 팀워크를 지지하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 역시 리더가 팀워크라는 걸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공무원들 공직사회에서 과장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필수적인 그 역량으로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과장이 나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장 밑에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그 부하 직원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정말 굉장히 팀워크가 활성화되고 촉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결국 팀 성과가 아주 우수하게 좋은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건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점점 더 그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해서 내가 아주 좋은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이 재학 시기에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어딘가에 조직 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는 팀 프로젝트로 팀 과제를 수행시켰어요. 팀별로. 근데 팀별로 과제를 시키고 나면 항상 그 팀워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팀의 과제 수행 결과물은 5명의 팀을 구성시켜서 진행을 하면 그 중에 2~3명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작업하고 한두 명은 열심히 작업을 안 해요. 근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열심히 일하지 않은 팀원들의 성적까지도 좋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항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과제 수행 팀 과제를 해놓고 거기서 리더를 뽑고 조장을 뽑고 그 조원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다 명시를 하고 그 역할 분담 해놓은 상태에서 그 역할들을 얼마나 수행을 잘했는지를 조장이 책임지고 그 비율을 제대로 잘 나타내라고 이제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를 자꾸 해보고 정말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팀웍을 이제 증가시키는 증가 요소와 팀웍을 감소시키는 감소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팀웍을 증가시키는 증가 요소에는 팀 목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우선 그 팀에서 목표로 하는 게 다 모든 팀 구성원이 동의를 하는 목표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팀원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빈도도 증가가 돼야겠죠. 상호작용을 아주 빈번하게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 간의 개인적인 매력이 좋아서 서로 간에 팀원들 간에 좋아하는 정도도 많이 높아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간 경쟁이 있는 경우에 팀워크는 또 우리 팀 내의 팀워크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옆 팀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훨씬 팀워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팀워크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팀워크가 감소하는 요소도 있어요.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를 해요. 나는 그 목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벌써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팀 크기가 너무 커요. 팀 크기가 거대하면 아무래도 그 팀원들, 구성원들 간에 일치된 모습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내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역시 팀 의존성이 떨어지겠죠. 상호 의존성이. 그 다음에 팀 간 경쟁이 아니라 팀 내에서 경쟁 의식이 붙게 되면 그 팀 내 경쟁이 오히려 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어요. 막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심이 유발되면 막 더 열심히 서로가 근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감소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팀 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당연히 좋지 못한 네거티브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재적인 지배, 이거는 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팀워크라는 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의 구성이다. 벨빈이라는 그 학자가 9가지의 팀 역할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정리를 했다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그 팀 내 구성원이 꼭 9명으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9가지 종류의 유형의 팀원들의 역할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창조자 역할을 하는 팀원이 있어야 된다. 즉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너무 얽매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팀원이 있어야 된다. 작은 일을 무시하고 효과적 의사소통에 너무 집착을 하는 또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탐색가, 리소스 인베스티게이터,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며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교성이 좋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기회를 발굴 탐색하고 친교를 잘한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 탐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너무 긍정적인데 초기 열정이 사라지면 또 관심을 잃게 되는 일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코디네이터,
지휘나 조절자,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도 그 지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하나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합쳐지느냐, 그게 하모니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 훌륭한 지도자로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을 증진해서 위임을 잘한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추진자, 샤퍼, 도전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공경 속에서 번성한다. 장애를 극복하는 추진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 각자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져 있을 때 이제 좋은 장점이 발휘가 된다는 거겠죠. 냉철할 판단자, 모니터 디벨리에이터다.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건 굉장히 그 진행 과정을 모니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모든 안을 살피고 정확히 판단한다. 점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또 역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조성자, 팀워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분위기 메이커다 뭐 이런 얘기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조성자, 팀워커, 협력적이고 온화하며 남을 잘 이해하는 그렇고 외교적인 성향이 강한, 경청하고 마찰을 피하며 조직을 평온하게 한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터, 실행자. 그죠? 엄격하고 신뢰성이 있으면 보수적이고 능률적이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실행에 잘 옮기는 사람이 바로 실행자라고 할 수 있고요. 완결자, 컴플리터,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고 실수나 빠진 것을 찾아내고 제 시간의 일을 완료해낼 수 있는 제 시간의 일을 완료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완결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헌신적이고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잘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9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팀원으로 골고루 갖춰져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팀이 되겠죠. 물론 뭐 팀원들이 9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루 섞여 있으면 역시 또 팀워크가 좋아질 수 있겠죠. 효과적인 팀에서의 대인 과정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팀원들 간의 이제 대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의사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게 이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솔직하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다. 솔직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이 오락가락하거나 막 들쭉날쭉해도 안 되고 솔직하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일을 하고 난 뒤에 검토하기 위해서 한둔 짧은 그 비공식적인 만남, 점검 회의죠. 근데 이런 건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짧은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 수행 진척을 논의하기 위한 주간 공식적 회의. 이건 이제 보통 뭐 금요일 오후 내지는 월요일 오전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간 미팅을 가져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들을 얘기하고 지난주의 성과를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팀 내 새로운 정보의 빠른 전파. 그러니까 누군가 팀원들 중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팀원들하고 빨리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거죠. 빨리 전파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팀원 간 자유롭고 솔직한 논의와 조언을 요청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걸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팀원들 간에 공유하고 도와달라는 요청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내 자원 현황에 대한 빠른 인식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 현황이라는 건 지금 현재 팀 내의 뭐 인력들의 자원 현황이죠. 뭐 누구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자원 소모를 했고 누구누구는 이 정도 그런 자원 현황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것도 이 갖추어야 될 역량,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에 꼭 들어갑니다. 팀워크 향상, 촉진 역량도 들어가고 의사소통,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도 굉장히 꼭 들어가는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라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갈등도 있다라는 거죠. 팀 내의 관계가 팀원들의 관계가 항상 좋게만 가도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갈등이라는 것은 그 갈등이 발생됐을 때 서로 그런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또 서로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 서로 좋으면 그냥 좋게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이런 시간 갖기가 어렵죠. 또 갈등의 해결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장래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확신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면 또 더 굳건해지고 끈끈해지고 또 앞으로 또 어떤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응집력이에요. 뭐 이거는 집단 역학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굉장히 그 팀원들이 소속 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계속 그 팀에 남으려 하는 정도가 강한 걸 응집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집단에서도 얘기하고 이 응집력은 항상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되겠죠.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고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 팀 단위의 보상의 응집력을 높이게 된다. 결국은 팀원들 개개인에 대한 보상보다는 그 팀 단위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시 우리 팀이 최고야. 우리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팀한테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신뢰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팀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강해야겠죠. 뭐 우선 이런 그 믿음이 바탕되지 않는 거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서로 정보 공개도 하고 서로 뭐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호 신뢰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게 되고 또 협력 의도도 높아지고 충성심도 증진하게 되고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게 되는 일도 역시 신뢰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위한 인사 선발 또는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일단 팀 기능을 촉진하는 개인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팀원으로. 우선 학습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모험 감수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팀원 간 능력의 조화, 그 다음에 팀원 간의 성격, 가치 일치도, 그 다음에 외향적 성격, 정서적 안정성.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성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향적이면, 내향적이면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잘 표출 안 하고 그냥 꿍 하고 있는 성격이면 다른 팀원들이 그 팀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외향적 성격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아주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 교육을 위한 과업 분석하는 것도 이제 팀 교육입니다. 개인 교육이 아니고. 우선 팀 교육에선 팀 효과성 증진을 최종 목표로 하는 거죠. 팀 효과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 역시 뭐 모든 교육에는 이 주제 전문가를 활용한 과업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KSA, 그 다음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또 모아야 되고, 그리고 팀 효과성 평가 준거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 준거에 따른 KSA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요.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에토라는 또 학자가 이런 팀 수행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술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중요하죠. 인정받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 팀원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거. 팀의식. 우리가 팀의식은 팀 스프릿이에요. 우리 그 군대에서 하는 팀 스프릿이라는 그 훈련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과 일체감을 공유하는 거. 자신에 대한 팀원들의 인상을 관리한다. 이건 이제 리더가 되겠죠. 리더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다른 팀원들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팀을 위한 그 선발, 교육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수행은 마찬가지로 개인 교육의 논리하고 같다. 팀 교육의 논리도. 그다음에 팀 교육 활동은 팀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정신 모델.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서로 하나의 그 정신 모델로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 구조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죠? 팀 교육의 구조라는 건 팀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인지, 지식, 행동, 기술, 태도, 정서, 생각하기, 행동하기, 느끼기,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팀을 위한 선발의 팀원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구성된 팀원들을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팀으로 구성해서 많이 일을 했죠. 근데 정말 그 마음 맞는 팀원들끼리 일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재학 중에 이 팀이라는 걸 이뤄서 뭐 봉사를 하던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아니면 공모전을 준비하던 하여튼 뭘 하든 간에 팀을 이뤄서 한번 꼭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뭐 또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 팀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